오늘 그 데이터 노마디즘 4차 산업혁명 시대 인문학을 위한 다문화 데이터 아카이브 플랫폼 구상이라는 그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지금 이런 주제를 다룰 수 있는 역량이 안 됩니다. 이건 솔직히 미리 이렇게 고백하고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노명환 교수님이 이제 그동안 쭉 진행을 해 오셨고, 제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뭐 평소의 생각을 있는 대로 그냥 이렇게 정리를 해서 뭐 말씀을 좀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이 있으셨고 해가지고 제가 그냥 아는 범위 내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다지 그렇게 성이 안 차고 좀 그런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좀 널리 이해 부탁드린다는 미리 이렇게 양해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인문학이라는 조금 전에 제목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산업혁명 시대 인문학을 위한 다문화 데이터 아카이브라는 이런 주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잠깐 이제 뭐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를 공유하고 시작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문학에 대해서 지금 제가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찾아보는 네이버 지식백과를 좀 찾아봤습니다. 서울대 뭐 교육연구소에서 정리한 내용을 반영을 해놨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면 인간의 사상 및 문화를 대상으로 하는 한문 영역, 자연을 다루는 자연과학에 대립되는 영역으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일단은 자연과학과 조금 분리되어 있는 그런 영역의 인간의 사상과 문화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학문 영역이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 이건 우리가 뭐 나무위키를 일반적으로 학문 분야에서 인용하고 하진 않습니다만 저는 자주 바라보는 게 일반적인 생각을 좀 넘어서는 그런 정리들을 또 많이 해놓고 있거든요. 위키피디아의 어떤 뭐 한국적 버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여기도 인간의 조건, 인간 다음에 특징이나 인간의 삶과 사고에 관해 탐구하는 학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조금 다른 접근을 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요. 기본적으로는 이 인문학이라고 얘기하는 후마니타스라고 흔히 얘기하는 이것이 결국은 자연과학을 이렇게 배제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그런 의미를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아트라는 게 예전서부터 기술 이런 것들을 이제 반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후마니타스 그 부분에는 이제 자유로운 사람들을 위한 뭐 기술 뭐 이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초기에는 수학, 음악, 기하학, 천문학에 이제 로마 시대에 정립될 때는 이런 부분이 이제 포괄돼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문법이나 수사학, 논리학까지 이제 포함돼서 뭐 7개 분과학문으로 운영됐는데 르네상스 이후 근데 이제 이르러서 자연과학이나 이런 분과 학문들이 이제 독립해 나갔다 보니 지금은 이제 인간의 사상 및 문화만을 대상으로 하는 학문 영역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지만 어찌됐건 기본적으로 인문학에서 이제 후마니타스 내지 리버럴 아츠라고 얘기되는 부분에는 근본적으로는 수학, 음악, 기하학 등의 이런 기본적인 자연과학과 연관되어 있는 부분들도 포함이 돼 있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죄송합니다. 시작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잡스가 이 사진 너무 유명하죠. 잡스가 자기 애플에 대해서 제품 발표하고 할 때 애플이란 회사의 정체성을 이렇게 정의를 하면서 이제 애플이라는 회사는 리버럴 아츠와 이제 테크놀로지가 실질적으로 교차하는 지점에 이렇게 있는 회사다. 그래서 자기네는 기술만을 지향하는 회사가 아니라 소위 리버럴 아츠, 인문학을 기반으로 해서 거기에 기술을 결합하는 그런 정체성을 갖고 있는 회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나름대로 이 애플이라는 회사에서 만들고 발표하는 모든 제품에는 결국은 인간이라는 부분을 항상 중심에 놓고 이제 생각을 한다라는 하나의 가치 이런 것들을 이제 주장한 내용이 되겠죠. 그런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잡스가 얘기하는 리버럴 아츠와 테크놀로지 교차점에 애플이라는 회사의 정체성이 있다라고 얘기할 때 어쨌든 기술과 이제 리버럴 아츠 인문학이라는 건 일단은 개별적인 거라는 그런 전제를 갖고 있는 사고의 바탕 위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저는 기술이라는 것과 그리고 인문학이라는 게 이렇게
구분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제가 이렇게 메비우스 띠로 그려놨습니다만 기술과 그 인간의 생활 양식, 그 문화 이런 인문적인 내용들이 지속적으로 이런 메비우스 띠처럼 연관 관계를 가지면서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진보하고 진화하는 그런 동적 관계를 갖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불가분이다. 기술과 인문학이라는 것, 인문이라는 것. 인문할 때 사람인의 그 문자, 그럴 문자라고 합니다만 그게 사실상 이제 그림자라는 의미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사는 과정에서 발생시키는 그 모든 것, 그것이 인문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면 기술 역시도 그 분야에서 하나의 그 부분이지 그것이 완전히 별개로 이제 구분되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뭐 정리를 해놨습니다만 인간이 이제 인간하고 자연이 항상 변증법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지식과 기술이 생성되는 것이고 그 지식과 기술이 이렇게 생성되는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이제 진화와 진보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그런 끊임없는 동적 관계가 인문과 기술의 관계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두 개로 이렇게 분리돼서 뭐 어떻게 결합을 한다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인간이라는 것과 기술이라는 것은 불가분으로 이렇게 항상 연계돼 있다라는 그런 전제하에서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제 인식은 그 노명환 교수님, 오늘 그 주관하고 계시는 노명환 교수님의 이 논문, 규학 및 성역적 구성주의 이론을 적용한 기록과 기록관리 행위의 본질과 사회적 역할의 이해라는 이 논문에 보면 거의 저의 생각과 동일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인용을 해놨습니다. 어쨌든 노명환 교수님이 성리학적 구성주의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도 결국은 이런 모든 동적인 관계로서 이 관계들을 이제 파악하자라는 입장으로 저는 이해를 했고요. 제 생각과 굉장히 동일한 관점이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인용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을 가지고 오늘 얘기를 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 사상 문화 융합과 세멘틱 디지털 데이터 아카이브 연구회에 지금 그동안 6월서부터 이렇게 쭉 발표의 내용이 결과적으로 여러 연구 내용들을 학문 분야별로 학제간 그래서 인터디스플리너리한 그런 주제들을 쭉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게 노명환 교수님이 성리학적 구성주의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런 동적인 관계들의 융합 그것을 토대로 해서 지금 많은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굉장히 다른 학문 분야의 관점들이 지금 이 연구회의 세미나를 통해서 융합되고 있는 이런 과정을 지금 저희는 실질적으로 보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저도 오늘 한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뜻깊은 시간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영광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그래서 일단 지금 기술과 우리의 삶이 이제 불가분이기 때문에 오늘날 4차 산업혁명기에 이제 저희가 진입해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4차 산업혁명기의 인문적인 그런 관점에서 인문학적인 반영으로 다언어, 다문화 아카이브라는 것을 어떻게 이제 구축해야 되겠는가 했을 때 기술과 인문이라는 것을 같이 통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 당위적으로 이제 요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1차 산업혁명서부터 4차 산업혁명까지 이렇게 시기 구분을 합니다만 저는 1차 산업혁명 이전에 14, 15세기 문자 인쇄술에 의한 큰 하나의 변혁기가 있었거든요. 그거를 지금 이미 이렇게 1차, 2차, 3차 있으니까 저는 0차 산업혁명이라는 그런 관점으로도 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어쨌든 인쇄술의 발명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 이 모든 것들이 촉발돼 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그것이야말로 인문학을 기반으로 한 르네상스 그리고 그 이후 소위라는 것이 성립해오는 그 과정에서 기술이라는 게 절대적인 작용들을 했고 특히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되는 저희 21세기를 들어서서 지금 발현되고 있는 이 모든 현상의 근저에 기술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기술과 관련한 얘기를 저희는 필히 해야 되는 그런 시기에 들어서 있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을 얘기를 할 때 이제 결국은 모든 사람이 이구동성으로 데이터가 핵심에 있는 기술 혁명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기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1세기라고 뭐 얘기를 한다 했을 때 2000년대 초중반 그래서 201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소프트웨어 eating everything이라는 스테이트먼트가 일반적으로 있었죠. 그런데 소프트웨어
eat everything이라는 것이 한 걸음 더 나가서 data is eating the software that is eating the world. 이런 진술이 아주 보편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시대에 들어서 있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가 이제 결국은 이 세계를 뭐 집어먹고 있다 이런 표현들이 낯설지 않은 그런 시대에 이제 저희는 들어서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데이터가 21세기의 원유다라고 얘기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보시다시피 지금 21세기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되고 있는 그 혁명, 그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을 이루고 있는 핵심 기술들 뭐 6, 7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 인공지능이나 뭐 사물 인터넷이나 핀텍이나 뭐 스마트 팩토리 이런 모든 4차 산업혁명의 근저에 자리 잡고 있는 기술들이 모두 결국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성립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라는 것을 빼놓고는 21세기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을 얘기할 방법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4차 산업혁명을 부정하는 관점을 가진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일단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실체가 있다라는 뭐 그것이 실체가 없다라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 뭐 실체가 있나 없나를 얘기하는 그런 그 시간이 아니라서 따로 그게 기회가 되면 얘기하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분명한 실체가 이제 있다라는 입장에서 물론 성격이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기의 핵심에 데이터가 있다라는 사실만큼은 이거는 부정할 방법이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21세기의 원유다라고 얘기되는 충분한 당위적인 근거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이유는 21세기 데이터라는 것이 모든 경제 활동의 이제 근저에 자리 잡게 되는 거거든요. 그 중에서도 슈마르츠라는 분이 경제 디지털 자산 가치 이론이라는 걸 통해 가서 데이터라는 것이 경제 가치를 가속화시키고 경제 가치를 증가시키면서도 한계 비용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그러한 형태로, 그러니까 코스트는 굉장히 낮으면서 경제 가치는 계속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21세기의 원유다라는 경제학적인 주장도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데이터를 배제하고서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할 방법은 없는 핵심적인 부분이다라는 데 대해서는 일단 뭐 재론의 여지는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중심으로 ICT 패러다임이 진화해서 결국 여기 보시다시피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든가 인공지능이라든가 그다음에 O2O라든가 IoT라든가 이런 빅데이터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ICT 패러다임이 현재 재편이 되고 있고 결과적으로 지금 한국의 모든 산업 정책에서도 디지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뉴딜 이런 정책적인 접근이 나오고 있는 게 전부 데이터가 핵심에 있다라는 것의 하나의 현상적인 측면들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IT에서 이때까지는 이제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그래서 정보 통신 기술 ICT 내지 IT 이렇게 얘기되어 왔던 것들이 이제는 디지털 테크놀로지 내지 데이터 테크놀로지 시대로 전환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윈이 앞으로 한 3, 40년간 데이터 테크놀로지 시대가 열릴 거다라고 지금 이미 진행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향후 한 3, 40년간 이제 지속될 거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마윈 정도의 통찰력이 없다 보니까 그 이유를 얘기할 그 정도 그건 없습니다. 뭐 어찌됐건 데이터 테크놀로지 시대에 이미 우리가 진입해 있고 그것이 향후 30년 내지 40년간 이제 계속 진행될 거다. 이런 데 대해서는 저는 이견이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데이터가 성격, 아까도 뭐 경제적 가치나 이런 것들은 이제 21세기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하나의 쌀로서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하지만 데이터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공유하고 갈 필요가 있겠는데요. 지금 이건 뭐 웹스터에 있는 사전적 정의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계산의 기초로 사용되는 사실적 정보라든가 그 다음에 요새 IoT, 인터넷 오브 띵스라든가 사물 인터넷, 만물 인터넷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수많은 센서에서 발생하는 감지장치라는 센서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감지장치 또는 기관에 의해 출력되는 정보 및 의미 있는 것으로 처리돼야 되는 그런 정보를 우리는 데이터라고 하자. 웹스터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디지털 방식으로 전송되거나 처리될 수 있는 숫자 형식의 정보를 데이터라고 정의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서 사전적 정의인데 실질적으로 보다 더 인문학적 관점에서 데이터가 유의미하게 정의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 책을 굉장히 인상 깊게 읽었고 저의 데이터에 대한 생각을 거의 동일한 표현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한양대 장석권 교수가 쓴 데이터를 철학하다 보면 데이터는 사물, 현상, 사건, 인간관계 등에 대한 관찰 기록이다라는 정의를 기반으로 해서
기록의 수단도 숫자, 문자, 기호를 넘어 그림, 동영상을 확대되었다 해서 어떤 데이터 타입들이 오늘날 일반화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여기에 기본적으로 데이터라는 것에 대한 두 가지 진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현상이든 사회현상이든 전체 관찰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대전제. 이거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칸트의 이제 물 자체를 우리가 알 방법은 없다라는 근대 철학적 인식론의 토대 위에서 저는 이건 전적으로 동의를 해요. 인간은 전체를 관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칸트의 구성주의 인식론 성립을 하지 않습니까? 이분도 똑같은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장석권 교수가 결국은 전체 관찰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전제하에서 이 관찰과 기록이 갖는 그 본질적 기능적 한계 때문에 데이터의 수집 과정에서 인간의 주관적 관점과 이제 선택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속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는 결코 객관적 개체가 아니고 관찰자가 주관적으로 바라보고 싶은 세상에 이제 단면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결국은 객관적 타당성, 그러니까 우리의 인식 체계와 분리돼서 그렇게 외부에 존재하는 객관적인 것의 속성이다라고 속단한다라면 데이터를 잘못 이해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를 항상 인간의 관점에서 인간이 중심이 돼서 가급적 그것을 명확하게 기준을 가지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해석 기준 이런 것들을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저는 전적으로 그 장석권 교수의 데이터에 대한 관점을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데이터와 인간 간의 인문학이라는 게 결국 인간의 삶의 어떤 흔적들을 기반으로 해서 성립하는 학문 분야니까 데이터가 인문학과 불가분이다라는 측면에 대한 그 논리적 근거를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하고서 저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DIKW 모델이라는 그 소위 데이터와 정보와 지식 그다음에 위즈덤까지 이렇게 DIKW 모델이라고 얘기될 때 그때 데이터 정보 지식의 관계를 정리해 놓은 그 문건에서 나온 얘기입니다만 데이터는 symbol of statement, facts of the world에서 이제 세상 이 세계에 대한 하나의 그런 기본적인 요소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라면 정보는 데이터를 어떤 맥락에 따라서 컬렉션한 그런 것을 이제 정보라고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는 이런 용도를 갖고 있는 거죠. who, what, where, where에 대한 하나의 답을 주는 그런 아주 기본적인 데이터의 이제 모음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식이라는 것은 이런 정보를 맥락을 형성해서 그것을 유기적으로 정리한 것이 이제 지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map of the world inside our brain 그러니까 머릿속에 있는 하나의 그 세계에 대한 우리의 그 맵, 지도 그것을 이제 반영하고 있는 것이 이게 전형적으로 칸트의 구성주의 이론을 거의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이런 정리라고 저는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대로 데이터와 인포메이션과 논리지와 그 위즈덤의 관계는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이런 프레임워크에 따라 가지고. 그래서 데이터와 데이터 간의 관계를 이해를 하는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정리된 것이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런 컨텍스트를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가 정리됐을 때 그것이 정보라는 것. 그리고 그런 정보들 간의 관계 속에서 그것이 어떤 패턴을 갖고 있는 것을 파악해내고 그 패턴을 맥락을 가지고서 정리를 했을 때 그것이 지식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지식이라는 것이 결국 거기서 원칙들이 도출이 되고 뭐 지혜로 간다 이런 어떤 모델인데 이 부분은 인간의 레벨이라고 할까요? 거기서 아주 고도화된 그런 단계에서 일어난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다룬다 했을 때 데이터와 인포메이션과 날리지라는 것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결국은 어떤 맥락을 오가나이즈하는 과정에서 인간이 배제될 수가 없고 구성주의적 관점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인문적인 면에서 데이터와 정보와 지식이라는 건 불가분이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 데이터가 중심이 되는 이런 시대의 지식 생성의 패러다임, 이거는 저하고 굉장히 절친이라고 그럴까요? 굉장히 오랜 그 기간 저와 이렇게 교분을 나누고 있는 한양대 유영만 교수가 정리한 장표입니다. 그래서 거의 생각이 비슷하고 해서 항상 제가 인용을 하는데요. 일단은 유영만 교수가 상상하여 창조하라는 책에서 쓴 내용이 이겁니다. 먼저 엮는 놈이 임자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엮는 자의 것이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그 데이터와 인포메이션과 난리주의 관계를 보셨으면 아시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하늘에서 뭐가 뚝 떨어진 게 지식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하늘에서 지식이라는 건 뚝 떨어지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렇게 그냥 툭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데이터가 정리가 되고 그 정리된 데이터 속에서 패턴이 발견되고 그 패턴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제대로 새로운 맥락으로 정리했을 때 그것이 이제 지식이 된다는 거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그런 지식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것은 엮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유영만 교수의 주장. 그리고 저도 엮는 과정이라는 것에 대단히 포커싱을 해서 우리가 이제 바라봐야 된다라는 입장에 동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7가지 정도의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엮을 거냐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한 그 부분이 유영만 교수의 이제 지론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동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찌됐건 지금 먼저 엮는 그런 그 작업을 잘 하는 사람이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식을 창출하는 아주 주도적 역할을 하는 그런 것이다라는 것이고 세상이 엮는 자의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주도해 나가는 그런 시대다라는 것이죠. 데이터와 인포메이션과 지식의 관계를 본다라면 결국은 엮어내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엮어내는 것과 관련해서 결국 핵심적인 건 소위 재목적화하고 이렇게 이 믹스, 섞는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있는 데이터와 인포메이션들을 어떻게 재목적화라는 건 새로운 맥락을 생성하는 거죠. 그 새로운 맥락을 생성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재혼합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핵심적인 방법론으로 제시가 되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새로운 맥락을 생성하는 것 그것이 새로운 컨셉의 창조인 과정인 것이거든요. 그것이 아까 노명환 교수님이 개념적으로 논문에서 밝히셨던 성리학적 구성주의가 그런 식의 어떤 동적인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새로운 의미와 개념들이 이제 창출돼 나가는 과정으로서 창의성과 창조성을 말씀하시는 거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단히 합치되는 그런 개념들이에요. 그래서 소위 지식 생성의 하나의 그 방법들이죠. 그래서 데페이즈망이라고 하는 뭐 이 이미지와 이미지를 섞어가지고 낯설게 만들면서 새로운 맥락으로 그것을 재창조하는 그런 작업들. 그래서 이미지를 이제 재해석하고 아니면 이렇게 텍스트와 텍스트를 섞어서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낸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비디오도 또 새로이 엮어가지고 새로운 상상력을 만들어내는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결국 컨텍스트는 결국 있는 것들을 새로이 이렇게 리믹스하고 리퍼포징 하면서 결과적으로 새로운 컨셉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이거는 이제 이렇게 얘기했던 소위 시뮬라션과 시뮬라크로의 그런 어떤 방법론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포스트 모던의 핵심적인 뭐 역할을 했던 그러한 접근의 방법론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이런 말씀을 세부적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은 아니라서 저도 뭐 또 아는 것도 별로 없고 해서 이 부분은 하여튼 이러한 방법들을 활용해서 지금 엮어내는 그런 방향으로 지식의 생성이라는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이게 뭐 유명한 그림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의 그림과 뭐 이런 완전히 다른 이미지를 섞어가지고 디페이즈망 하는 그런 낯설게 만들고 이렇게 혼합해가지고 새로운 이미지를 있는 것들을 이제 이렇게 창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사실 데이터 노마디즘이라는 제가 이 제목을 걸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데이터와 노마드라는 완전히 뭐 상관이 없던 이 두 개의 단어를 섞어가지고 데이터 노마디즘이란 말을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데이터 노마디즘이란 말이 있는지 그걸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어쨌든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 노마디즘이란 말을 이제 제가 만들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완전히 이질적인 두 개의 단어를 결합을 해가지고 새로운 컨셉을 만드는 이런 지식을 만드는 작업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엮어내는 과정을 결국 우리가 오늘날 큐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큐레이션은 저는 이제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자인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저는 이제 디컨스트럭트를 통해 가지고 어떤 기호를 생성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디컨스트럭트 일단은 기존의 어떤 개념이나 개체 그런 것들을 이제 맥락을 해체를 해서 결국 새로이 발췌하고 선별하고 배치하는 이런 과정으로서 결국 지식의 생성이 이루어지면서 이렇게 선별 배치의 과정을 놓고 리믹스하고 리퍼포즈하고 이 새로 재맥락화, 재배열 이런 식의 작업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새로운 가치들이 드러나는 거죠. 이런 작업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식을 생성하는 과정은
이런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선별 배치하면서 리믹스하고 이런 작업을 통해서 이제 숨겨진 가치를 드러내게 하는 작업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지금 디자인이라는 그 개념을 저는 이렇게 좀 해체를 해가지고 디컨스트럭트하고 그걸 토대로 해서 선별 배치, 리믹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기호를 창출하는 과정이고 이것이 우리가 큐레이션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의 이제 핵심적인 내용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은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4차 산업혁명 시대 지식 생성의 패러다임은 결국은 큐레이션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 큐레이션에 대해서는 뭐 여러 이제 전문가들이 이런 쭉 얘기를 해놨는데 제가 이제 그 큐레이션이라는 것이 가지는 핵심은 그냥 단순히 뭔가 데이터를 이렇게 모아놨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큐레이션에 대해서 좀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이해되고 있는 거는 짜집기를 한 거다라는 그런 정도로 큐레이션을 이해하고 있는데 큐레이션의 진정한 핵심은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큐레이션이라는 것은 창조적 그런 작업, 조금 전에 그 새로운 가치와 맥락을 생성해내는 핵심적인 그런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관찰하고 통합하는 그런 것이 결국은 큐레이션의 핵심이 되고 그걸 통해서 이제 창의성이 발현되는 그런 그 21세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가장 핵심적인 지식 생성 그런 구체적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큐레이션에 대한 여러 이제 생각들을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놨고 그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 샘플로 이 책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책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두꺼운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을 제가 큐레이션 케이스로 하나 제시를 해봤는데요. 엘리엇 부라는 분이 쓴 책인데 뭐 일반적으로는 안 알려져 있습니다만 대단한 뭐 영향을 가진 분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쓴 책을 지금 큐레이션의 사례로 한 거는 이 책의 이제 일부 한 페이지를 제가 이렇게 따온 건데요. 이 정치인에게 정치 맡기고 싶어 해가지고 실제 오늘날 우리나라도 뭐 좀 그렇습니다만 정치인들 참 믿기 힘들고 그래서 그런 내용이에요. 이게 지금 이 문장을 쭉 잘 쓴 문장이에요. 그런데 이 문장, 이 책 전체가 이 두꺼운 책 전체가 이런 방법으로 쓰여졌어요. 지금 보시면 한 그 센텐스가 전부 제퍼슨, 뭐 나폴레옹, 막스, 헨리 포드 이런 사람들의 글 속에서 요 한 문장 한 문장을 따가지고 이거를 완전히 리믹스해서 새로운 어떤 그 문장을 생성해낸 것이고 이것이 정치인에게 정치 맡기고 싶어라는 이 제목 자체도 괴테의 글에서 따온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시다시피 자살을 할까 커피나 한 잔 할까 이 책 제목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 알베르 까뮈의 그 글에서 따온 거예요. 그러니까 책 제목서부터 이 안에 있는 모든 내용이 이런 식으로 큐레이션을 통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이거는 표절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완전히 새로운 형태로 글을 쓰는 하나의 방법론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이거를 조립하느냐에 대한 조립의 그 맥락을 자기가 세워가지고 거기에 해당하는 그런 문장들을 다 수많은 책에서 한 200권을 인용을 해가지고 책을 썼어요. 이 두꺼운 책을. 그래서 제가 이 책을 항상 제 강의 때도 이걸 제시를 하는데 어쨌든 지식 생성의 패러다임이 이제 지금 진행되고 있고 이것이 4차 산업혁명기 그 핵심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데이터와 관련해서 결국 RDA, 그 리서치 데이터 얼라이언스라는 데에서 그 2018년 4월에 이제 바르셀로나 선언을 통해 가지고 이게 이제 21년도 4월 20일에서 22일까지 에딘버러에서 세계 총회를 한다고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RDA라는 데에서 이제 17자 이걸 하는데 2018년도니까 뭐 재작년이죠. 그때 이제 바르셀로나에서 데이터를 공유하는 지금이 과학의 두 번째 르네상스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여기서 그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 관련해서 데이터의 공유의 핵심을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냐면요. findable 해야 되고, accessible 해야 되고, 그 다음에 interoperable 해야 되고, 그러니까 상호 운용성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재사용이 가능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오늘날 일반적으로 주장되고 있는 내용들이라는 거죠. 재사용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reusable 해야 되고, 그 reusable이라는 것의 핵심을 아까도 보셨다시피, 리믹스하고, recontextualization하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DCC, 그러니까 디지털 큐레이션 센터라는 영국의 이제 그 기관에서 디지털 컨텐츠를 어떻게 큐레이션 해가지고 우리가 공유할 거냐와 관련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What is Digital Curation이라는 이 문건을 통해 가지고 디지털 큐레이션의 이점을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큐레이션을 촉진하고 그거를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점이 뭔지를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다시피 디퍼런트 데이터 세트를 이제 활용해서 그 크로스 서칭 앤 콜라보레이션이 가능해진다라는 거, 그리고 reuse and protecting이 가능해진다라는, 이 reuse라는 것이 어디서나 이제 제시가 되는 하나의 가치들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디지털 큐레이션이 롱텀 밸류를 이제 보장하는 그런 것으로서 지금 reuse, 데이터 reuse라는 것을 계속 촉진하게 되고, 근본적으로 이걸 통해서 새로운 가치들이 지속적으로 발현되게 된다라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과 너무 일치해서 제가 인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발표한 그 하나의 디지털 큐레이션, 데이터 큐레이션의 모델이에요. 그래서 아까 이제 그 큐레이션 하면서 결국 프리저브, 이게 계속 이제 유지되는 건데요. 이것 하나하나 이렇게 핵심적인 그 액티비티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컨셉츄얼라이즈 돼가지고 하나의 개념이 성립을 하게 되면 그것과 관련해서 데이터가 수집이 되고, 그 수집된 데이터들이 결국은 이런 그 활동을 통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배치가 되고 배포가 되는 그런 과정을 디지털 큐레이션의 모델로 삼고 있고, 근데 여기서 제가 한 걸음 더 나가, 요건 제가 넣은 건데요. 이게 무한 연쇄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무한 연쇄가. 하여튼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런 디지털 큐레이션 모델이라는 건 굉장히 지금 저로서는 바람직한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2017년도에 이미 정리를 해놨던 비디오 쪽에 이 큐레이션을 기반으로 한 그 비디오 그 활용과 관련한 모델이 하나 있었거든요. 지금 보니까 거의 비슷해요. 토픽 디파인을 해서 이 컨셉츄얼라이즈 된 게 이제 저는 이제 토픽 디파인이라고 했는데, 이 토픽을 디파인해서 서치하고 큐레이션해서 리유즈하는 이런 프로세스가 지속적으로 반복되면서 비디오에 있는 내용들을 메타데이터 기반으로 이제 재활용하는 이런 구조로 저희가 그 비디오에 대한 접근을 했었는데, 거의 이 모델하고 유사하다. 제가 사실 이 모델은 얼마 전에 이제 노명환 교수님이 공유해 주셔서 봤는데 상당히 좀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이런 것이 세계적으로 이제 데이터를 개방하고 공유하는 추세가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그 유로피안 데이터 포털이라는데 보시면, 이게 26일 날 제가 이 화면을 땄습니다. 여기 보시면 1171, 이게 111만이거든요. 데이터 세트가 117만 1261개의 데이터 세트가 공유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36개 나라의 유럽. 그래서 실질적으로 100만 개가 넘는 데이터 세트가 이미 공유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그 데이터.gov에서 미국의 데이터 포털인데요. 여기는 22만 9,918 데이터 세트가 공유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이거는 저희 한국입니다. 한국은 이제 5만 5천 개인데, 어쨌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데이터 세트가 오픈되고 공유되는, 그리고 공유된다라는 것의 핵심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리유즈, 재활용되는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데이터가 세계적으로 개방되고 공유되고 있는 추세는 뭐 이거는 거부할 수 없는 그런 큰 흐름이에요. 이것이 난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이 되는 빅데이터나 이런 부분들을 전부 이런 흐름을 토대로 해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의 핵심적인 불을 붙인 분은 저는 이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팀 버너스-리. 우리가 오늘날 누리고 있는 이 인터넷을 실질적으로 만든 팀 버너스-리 경의 2009년도 3월 14일 날 링크드 오픈 데이터 무브먼트 선언이 있었거든요. 이게 TED에서 그때 쭉 얘기가 되어 있는 건데, 데이터는 이제 관계라는 것, 그리고 그 관계를 우리가 엮어내는 것이 앞으로 인터넷의 또 다른 차원의 발전의 방향이다라는 것을 그날 주장을 하면서 링크드 데이터 스탠다드를 제시를 하고, 거기에 이제 어마어마하게 많은 새로운 의미를 우리는 발현시킬 수가 있다. 전 세계 데이터를 공유해서. 그래서 그날 이 총중들, TD 그 모임에 왔던 총중들한테 로우 데이터 나오라고 따라서 외치게 하고 하는 그런 그 뭐
퍼포먼스를 연출하고 그랬는데요. 어쨌든 비디오를 보시면 이 장면은 역사적인 저는 강연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2009년도에 이런 로우 데이터를 오픈해달라고 전 세계에 호소를 했고, 이거를 기점으로 해서 결국은 조금 전에 뭐 보셨던 대로 그 유럽에 뭐 100만 개가 넘는 데이터 세트가 오픈이 되고 이러고 있는 상태죠. 그리고 이 운동을 이제 ODI, 저희 오픈 데이터 인스티튜트라는 이런 그 기관을 통해서 10년을 진행해 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 결과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링크드 오픈 데이터를 이제 오픈하고 있는 그런 활성화되고 있는 상태가 보여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2017년도에 DBpedia라는 그걸 통해 가지고 전 세계 링크드 데이터가 이제 어떻게 오픈되고 있는지 그거를 정리해 놓은 이 이제 그림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340만 컨셉 요거는 이제 링크드 데이터로 소위 이 340만 컨셉 그 디스프라이드 바이 1 빌리언, 그러니까 지금 1조 개의 트리플은 이제 링크드 그 데이터를 RDF라는 포맷으로 그 의미를 연결해 가지고 전부 1조 개의 그 컨셉들이 전부 이렇게 연결되고 있다는 겁니다. 시멘틱하게. 시멘틱 관련해서 대해서 강의하고 계시는 조명대 교수님이 한국에서는 권위자 중에 한 분이신데, 그 RDF라는 그런 기술 용어를 토대로 해서 이제 주어와 목적어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정의를 하는 이런 형태의 한 세트, 요걸 이제 디프리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형태로 돼 있을 때 이것들이 전부 또 이 목적어가 다른 의미에서는 이것이 주어가 되고 또 다른 목적어와 또 연계가 되고 이러면서 전 세계의 데이터가 전부 엮어질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것이 팀 버너스-리 경이 주장을 했던 링크드 오픈 데이터의 LOD라고 얘기되는 것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전 세계에 이런 정도로 연결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LOD로 연결되는 아카이브들은 창조적, 창발이라고 얘기되는 이런 데이터들이 연계와 영합을 통해서 창발되면서 이 창발들을 통해서 수많은 지식들이 새로 생성이 되는 그런 형태로 이것이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것이죠. 결국 인문학적인 아카이브라는 것이 이런 데이터들 간의 관계들이 이렇게 전 세계적 규모로 확산되면서 이루어지는 단계에 우리가 이미 들어서 있다라는 증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연계되는 단계에 대해서 그 레벨을 한 5개 단계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그냥 이렇게 PDF 같이 이렇게 이제 그냥 온라인상에서 활용만 할 수 있는 그런 문서들로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것을 이제 1단계 원스타라고 등급을 매깁니다. 그래서 현재 맨 그 5단계 별 5개는 링크드 데이터로 전부 이렇게 연결되는 상태로 가는 걸 링크드 데이터 5스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이게 9년도 오픈 데이터 머처리티라는 보고서에서 보시면 아직까지 5스타를 그런 그 데이터베이스는 4%밖에 안 되는 거예요. 유럽을 기반으로 해서 하는 건데도 아직까지 그래서 갈 길이 멀다라는 거죠. 지금 이 보고서에서 지금 58페이지에 보면 나오는 도표인데요. 그 5스타를 받고 있는 그런 그 데이터 세트는 4%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공유되는 그런 그 현상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하더라도 정말 이 전 세계로 이 데이터가 연결돼서 이렇게 확산되는 이런 그 부분은 아직까지도 갈 길이 좀 멀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보다 더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데이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이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가야 될 하나의 관점이 있더라면 LOD에 기반한 지식 네트워크 앞으로 어떻게 구성해 갈 거냐와 관련한 하나의 그 뭐 방법론적인 측면에서의 그 네트워크 구성의 접근은 리즈옴 네트워크를 이제 저희는 지향을 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리즈옴 네트워크라는 것은 여기 보시다시피 이 중심이 없는 겁니다. 이때까지 일반적으로 우리가 네트워크 토폴로지, 네트워크 형상을 얘기를 할 때는 이 중앙 집중형 네트워크, 트리형 네트워크 뭐 이렇게 구분들을 합니다만 저는 트리형 네트워크에서 이 리즈옴형 네트워크로 이렇게 가는 것이 시대 정신이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트리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떤 특정한 기관에서 특정한 룰을 가지고서 중앙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그 트리라는 것이 형성이 되는 건데요. 리즈옴은 어디가 중앙이고 어디가 변방인지 알 수가 없는 게 조금 전에 보셨다시피 트리플 소위 시멘틱하게 이것이 연결되기 시작하면요.
이게 주체와 객체, 이제 서브젝트와 그 객체라는 것이 항상 역할이 계속 변화 나가거든요. 이것이 또 주체가 되고 여기에 객체가 연결이 되고 이것이 또 주체가 되고 또 객체가 연결. 이러면서 전 세계 데이터 세트가 어디가 중심이고 어디가 주변이다 이런 것이 없이 전 세계 데이터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고 그것이 새로운 맥락을 생성하고 지식을 만드는 그런 형태로 이제 연계가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이제 큐레이션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가능해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시기에 그런 지식 데이터 네트워크의 형태, 리좀 형태를 취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리좀 네트워크라는 것의 핵심은 소위 들레즈에 의해서 뭐 나름대로 철학적 의미를 갖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들레즈 철학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하니까 이걸 다 말씀드릴 방법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이 리좀 네트워크의 핵심은 이거거든요. 경계와 중심이 없이 해체된 끝없는 연결만이 존재하는 그런 네트워크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탈중심, 중심을 어디에 놓고서 여기에 계속 집중되는 이런 게 아니라 계속 확산되고 연결이 나름대로 자신의 논리에 의해서 진행되면서 거기서 지속적으로 새로운 의미와 지식들이 창출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그런 네트워크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결국 모든 참여자들의 창발성에 의해서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큐레이션에 기반해서 데이터와 정보 지식이 공유 확산되는 무경계 무정형 자율에 기반한 데이터의 무한 연쇄 인드라망이다. 나름대로의 정의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거 철학적 기반을 뭐 꼭 말씀드린다면 들레즈의 천의 고원이라는 그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소위 탈주나 탈영토화와 관련된 무한 연쇄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정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존의 모든 형태는 이런 사일로 형태로 이렇게 소위 나와바리를 쌓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속된 말로 뭐 흔히 나와바리 하지 않습니까? 나와바리를 쌓고 있다 보니까 이 나와바리와 나와바리 간의 모든 소통이 단절되고 그러면서 이 데이터들의 가치들을 발현시키는 것에 장애들이 있었는데 이것이 다 해체되고 나와바리가 해체되면서 결국은 사일로 형태로 돼 있었던 것들이 해방돼서 결국은 데이터가 해방되고 전 지구적으로 연결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 그것의 기본적인 네트워크 토폴로지는 리좀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생각도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탈주와 탈영토화라는 그래서 탈코드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새로운 그 형태의 네트워크를 형성해 나가는 그런 것이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것이 이 들레즈가 얘기하는 노마디즘의 핵심이거든요. 어디에 한 군데 정착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영토를 확장해 나가는 그것이. 그래서 기본적인 그런 접근들을 해 나감에 있어서 우리가 기초해야 될 하나의 관점은 결국은 이런 들레즈 철학이 얘기하고 있는 노마디즘이어야 하지 않겠는가. 노마디즘을 뭐 흔히 유목적인 생활을 해서 가방 메고 어디 저기 떠돌아다니는 거로 잘못 오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관점이 아니라는 거죠. 어디에 내가 정착하지 않으면서 결과적으로 개념적인 얘기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역시도 전 지구적으로 그런 리좀이라는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창발이 이루어지는 그런 접근을 할 수 있는 형태로 확산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것을 저는 기본적으로 노마디즘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영역에서 이제 노마디즘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 지구 규모의 리좀 네트워크가 데이터 세트 간의 결합을 통해서 끝없이 확장되는 창발성의 원천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 이 비디오를 보시면요. 모든 게 이제 리믹스로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는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한 사람들이 와서 강연을 하는 게 있었는데 시간 나시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밑에 링크가 있으니까. 어쨌든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 데이터 아카이브 플랫폼은 뭐 아카이브 2.0 뭐 이런 용어를 쓰는데 기본적으로 노지영 그 선생의 그 생애 주기 모델, DCC 생애 주 아까 말씀드렸던 그 데이터 큐레이션 센터의 이 큐레이션 모델을 중심으로 해서 석사 논문이 나왔는데 아주 잘 썼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인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물리적 공간으로부터 자유롭게 이용자들의 참여를 지원하는 온라인 플랫폼이 아카이브 2.0이다라고 꼭 인용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플랫폼으로서의 아카이브는 새로운 정보통신 기술의 적극적 수용을 통해서 기록 정보 자원이 투명하고 개방적인 활용을 지원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정리를 해놨는데 저는 여기서 결국 웹상의 모든 액티비티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차별화된 데이터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모든 디바이스를 통해서 제공될 수 있는 형태로 아카이브가 구축이 되면서 그것의 기반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좀이라는 그런 형태 경계, 탈경계되고 그다음에 탈중심되는 그런 형태의 데이터 의미망으로 연결되는 네트워크가 기반이 됐을 때 비로소 이 인문학으로서의 그 창발성이 이루어지는 그런 데이터 플랫폼이 이제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보통신 기술이라는 건 과연 무엇이겠는가? 그러면 기본적으로 새로운 정보통신 기술, 아카이브 2.0이라는 새로운 단계의 기존의 그런 관리, 보존 중심의 아카이브가 아니라 그런 창발성을 지원할 수 있는, 그리고 창발이 핵심이 되는 그런 아카이브로서의 새로운 아카이브를 2.0이라고 얘기를 한다 했을 때, 그런 새로운 아카이브 2.0을 지원하는 정보통신 기술이라는 것이 어떤 거냐? 그거를 말씀드린다라면 뭐 한 4가지 정도로 저는 말씀을 이제 좀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기록의 4대 속성을 지원해야 된다. 그리고 뭐 기록 관리하는 시스템은 어떤 시스템이건 막론하고 ISO 15489에서 이제 그 정의하고 있는 4대 속성을 지원하는 건 디폴트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이후 언어 장벽의 문제, 지구적 범위에서 이게 구축되는 리좀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그 수많은 언어들 간의 장벽이 해결되는 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자연어 처리를 자동화하는 문제를 이제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기술적 관점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언어 배후의 구조가 이제 전부 상이하지 않습니까? 그 언어 배후의 내장 구조가 상이한 데서 비롯되는 수많은 해석의 문제들이 있거든요. 이런 해석의 문제를 또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카이브 2.0 플랫폼을 지원하는 새로운 정보통신 기술은 뭐 이거 외에도 많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해결하고 나가야 될 것이 이제 이러한 4가지 측면에 대한 게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블록체인, 그 4대 속성을 지원하는 것으로는 블록체인 기술이 얼마든지 그건 가능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진본성과 신뢰성과 무결성을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국 그 내셔널 아카이브에서 이미 아카엔젤이라는 프로젝트를 완료를 했고요. 블록체인을 적용을 해서 한국 국가기록원에서도 이미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대 속성을 지원하는 것은 블록체인 기술로 뭐 가능하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4대 속성 중에 3가지 속성 외의 이용 가능성은 지금 빅데이터 처리 기술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그림은 제가 노지영 선생 그 석사 논문에서 제가 인용을 했는데 잘 그린 그림 같아요. 그래서 이런 빅데이터 처리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그 4대 속성,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과 빅데이터 처리 기술을 통해서 기본적인 기록의 4대 속성을 지원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최근에 보면 구글 닥스에 보면 이 스프레드시트 처리하는 기능이 있는데 이게 10월 21일 날 발표가 됐습니다. 이거는 빅데이터를 이 시트 형태로 만들어 놓으면 이거 가지고 얼마든지 앱을 만들 수 있는, 자동으로 인공지능적으로 이걸 지원을 하는, 그것도 이미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용 가능성을 확장하고 하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빅데이터 처리 기술과 관련해서 또 지금 미국의 그 ICPSR이라는 데에서 많은 그 빅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제공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UKDA라고 유나이티드 킹덤 데이터 아카이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데에서 이미 기록의 4대 속성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적 기반은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언어 장벽 문제, 두 번째로 언어 장벽 문제를 해결하는 것 관련해서 이건 인공지능적으로 지금 번역기와 관련해서 구글 번역기가 이미 실질적으로 매일 한 1,400억 개의 단어가 그 구글 번역기로 다른 말로 옮겨지고 있고, 10월 26일 제가 이 원고 쓸 때 10월 26일 현재로 조사를 해봤는데 100개 이상 언어의 상호 번역이 이제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연어 처리하고 번역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이걸 토대로 해서 이제 BERT라고 하는 그 구글의 자연어 처리 AI 모델이 있습니다. 그리고 GPT-3라는 게 오픈 AI라는 데서 그 최근에 8월인가요? 그 오픈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난리가 나 있죠. 이거 성능이 어마어마하니까요. 그래서 이걸 토대로 해가지고 8, 9가지 이런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리고 그제 발표가 돼서 오늘 장표에는 그 반영을 못했는데요. 페이스북에서도 그저께 자기네가 100몇십 개 언어를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그런 AI를 또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아카이브 2.0에서 통번역과 자연어 처리와 관련된 자동화를 지원하는 기술은 상당 부분 인공지능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언어 장명 문제도 해결이 되고, 그리고 이것 관련해서 요거는 지금 10월 20일 날 발표된 겁니다. 뭐 일주일 전쯤인데, 구글의 2020 서치온이라는 그런 행사에서 발표된 내용인데요. 이제는 이게 모바일에서는 이렇게 지원이 돼, 아직 웹에서는 지원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검색의 심도가 달라집니다. 이거를 예로 이제 보시면 기존에는 이랬는데 지금 새로운 검색 기술이 적용되면서 AI를 기반으로 한 검색 기술이 적용되면서 어떻게 이제 질적으로 달라지는지 이것이 또 자동 번역이 되거든요. 그래서 페이지 내부에 지금까지는 그냥 페이지 단위의 검색이었다면 페이지 내부에 숨어 있는 구절까지도 검색의 대상으로 삼아서 그 구조를 찾아내는 그래서 최적화된 검색이 가능한 그런 기술이 이미 이제 지원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이 모바일 폰으로 제가 테스트를 찾아봤는데 지금 찾아집니다. 이거는 동영상 내에 있는 특정한 키프레임들, 키 모먼트에서 요것이 지금 뉴욕 양키즈하고 탐퍼베이 레이즈의 게임을 하이라이트 장면 5개를 추출하는 거를 AI가 자동으로 해서 추출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지금 유튜브에 들어가면 볼 수가 있습니다. 모바일로. 지금 요거 찾아보시면 이 자동으로 AI가 하이라이트 장면을 자동으로 찾아줍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이 이미 다 가능해요. 그래서 실제 이런 AI 기술을 통해 가지고 통번역과 자연어 처리를 자동화하는 지원 기술들도 뭐 상당 부분 그리고 조만간에 거의 인간의 개입이 없이도 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지원이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수많은 지금 이 소위 STT, 스피치 투 텍스트 해가지고 사람 말하는 거를 완전히 그냥 분석을 해가지고 그 텍스트에서 주요한 키워드 찾아주고 이런 것들이 며칠 전에 제가 그저께 코엑스에서 AI 엑스포가 열려서 가봤는데 수두룩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미 이런 솔루션들은. 그래서 사람이 말하는 걸 일일이 받아서 풀고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거의 사람 말하는 거 그대로 이제 번역이 아니라 녹취하듯이 이렇게 스크립트를 따주는 거는 물론이고 거기서 특정한 부분을 찾아주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자동화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번역되는 것도 문제가 없고요. 그래서 텍스트 마이닝 하는 것도 이런 마이닝 작업이나 이런 건 논문을 분석해서 거기서 주요 키워드 추출해서 그거를 자동으로 인덱싱해서 올려주는 이런 작업들이 이미 이거는 몇 년 전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통번역, 자연어 처리 이런 거를 자동화하는 그런 기술의 지원은 큰 문제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국어 지원과 관련해서는 논문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 Linguistic Linked Open Data Infrastructure라는 이 기구에서 다국어 지원과 관련해서 유럽에서 굉장히 활발한 그런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디스라는 다국어 번역을 위한 유럽 내에서 그런 작업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남는 문제가 결국 아까 제가 기술적으로 플랫폼이 가져야 될 그 4가지 얘기를 드렸는데요. 그중에서 4번째 언어 배우에 내재한 구조의 상념에서 비롯된 해석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할 거냐와 관련한 그 문제가 있거든요. 솔직히 이 부분이 결국은 AI로서도 해결하기 어려운 영역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을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될 거냐에 대한 인문학적인 접근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이제 제가 마지막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10분 내로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 차이에 대한 커노테이션, 소위 슬레우가 기호학에서 얘기를 했던 소위 사회적인 어떤 스테이트먼트에도 일반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냥 통상 상식적으로 해석되는 그런 레이어가 있는가 하면 그 밑에 코노테이션, 디노테이션 이런 얘기를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코노테이션이라는 건 그 함축된 의미의 해석의 문제거든요. 이걸 이제 롤랑 바르트가 자기의 소시로의 구조주의 언어학을 기반으로 해서 자신의 이론으로 이걸 끌고 들어오면서 앨런 슬레우의 디노테이션과 코노테이션의 개념을 결합해서 결국은 언어가 가지고 있는 기와 기표가 결합해서 또 다른 하나의 기호가 됐을 때 이것이 실질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냥 상식적인 어떤 해석의 그런 층위가 있는가 하면 그것은 기의적 측면에서 커노테이션의 층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은 신화의 분석이라는 그런 독자적인 분석 논리를 만들어내죠.
그 중에서 지금 사례로서 로랑 바르트가 제시했던 게 파리마치의 이 표지 사진을 가지고 이 신화 층위에 있는 이 사진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라는 그런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이것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이 사진을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가장 1차적 차원에서의 기하학적인 측면에서의 기표라는 것은 프랑스 군복을 입은 청년이 근대식 경례를 올리고 있는 그런 사진이다라는 게 가장 1차적인 해석인 거죠. 그리고 이것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라는 것은 아주 늠름하고 단호한 결의를 표하고 있는 그러한 이미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하나의 새로운 또 해석체가 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거를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 사람이 프랑스인이라면 이 사진을 보고 이것에 대한 이미지의 해석을 프랑스는 위대하고 인종차별 없이 평등하게 군 복무를 하는 그러한 국가라는 해석을 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사진을 본 사람이 프란스 파농이라는 알제리 독립운동가 정신과 의사로서 결국은 나중에 프란스 파농이 대지의 저주받은 자들이라는 책을 썼던 혁명가죠. 알제리 혁명가인데 이 프란스 파농이 이 사진을 봤다라면 프랑스 사람이 봤던 거와는 전혀 정반대로 프랑스 제국주의를 정당화하는 신화로서 이거를 바라보게 되면서 아까 이 사람은 프랑스 제국주의를 정당화하는 신화로 바라보게 됐겠습니다만 파농이 봤을 때는 이 그림은 근본적으로 프랑스 제국주의의 허구로 해석이 될 거라는 겁니다. 지금 이 사진은 그래서 층위가 보는 사람에 따라서 각기 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신화 해석의 구조를 가진다는 것이 롤랑 바르트의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제가 생각으로는 기본적으로 앞으로 상당 기간 AI가 이런 형태로 어떤 신화의 구조에 대한 해석까지를 할 방법은 제가 생각하는 한 당분간이라고 지금 상당 기간이라고 해놨습니다만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제가 이런 해석까지를 AI가 해낼 방법은 사실상 거의 없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못할 거 뭐 있겠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는 제 논리적 근거는 있습니다. 그것을 설명할 시간은 아니라서 그건 따로 이제 기회가 되면 한번 제가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으면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다언어, 다문화적인 접근을 함에 있어가지고 상당 부분의 요구는 이미 있는 기술들이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인공지능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이 층위에 대한 해석은 AI가 아무리 고도화된다 하더라도 상당 기간 어려울 거라고 저는 판단하는 겁니다. 논거는 제가 따로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어찌됐건 다양한 문화에 내재한 상징과 신화를 해석할 수 있는 인문적 소양을 지닌 인간의 영역으로 유지될 수밖에 없는 영역이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인문적 소양을 가진 그런 인간의 영역으로 유지되는 이 부분이 결국은 향후 모든 교육체계나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점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영상 케이스 제가 강의하고 있는 내용에서 적용합니다만 영상을 분석할 때 이 요소들은 전부 AI를 통해서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요소들만큼은 저는 AI에 의해서 메타데이터 생성을 자동화할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결국 인간이 맡아야 될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 강의에서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영상에 국한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이 기하학적으로 전체적으로 이런 신화적 해석을 하는데 필요한 인문적 소양을 가져야 되는 이 부분은 굉장히 앞으로 필수적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4차 산업혁명의 이제 데이터 아카이브는 끊임없는 의미 생성과 창발적 지식을 창출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결국은 기록이라는 것이 소위 레코드 아카이브로서 인문적인 데이터 아카이브로서의 방향성을 쭉 말씀드려왔습니다. 그래서 큐레이션을 핵심으로 하는 그런 접근을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면 결과적으로 어버드라는 소위 기록학 분야의 하나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 레코드 컨티뉴엄에서 이제 지속적인 시공의 구성 과정이라는
그런 전제하에서 그 노무현 교수님이 얘기하고 있는 논리단체 개념의 구성물로 그것들이 가능할 수 있게 해주고, 그거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새로운 데이터 아카이브의 속성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 세계의 그 데이터들이 공개되고 공유되는 그런 의미망을 형성할 수 있게 만들어지는 이런 단계에서 결국은 우리가 그것들이 항상 이 창발적으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 소위 인문적 상상력을 지닌 사람들의 개입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기술로 해결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것이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가치 발현을 위해서는 인간의 그런 인문적 소양을 가진 인간의 개입이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이 플랫폼이 가져야 될 어떤 요건으로서의 한 4가지 속성 중에서 나머지 그 4번에 해당하는 부분은 결국은 사람이 해야 되는 그러한 그 영역으로 당분간 아주 상당 기간 남을 거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실제 그런 플랫폼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요소들이 이제 쭉 필요하다. 그래서 이 요소들을 지금 우리가 어떻게 구성해야 될 거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의 연구의 방향이어야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 부분에 그 정리를 한다라면 결국 제가 쭉 말씀드렸던 오늘 이게 마지막 장편입니다. 그래서 그 4차 산업혁명기에 이제 데이터 아카이브라는 것은 결국 인문적인 부분하고 불가분으로 연계될 수밖에 없고, 전 세계의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네트워크가 리좀이라는 그 토폴로지, 그 형상을 토대로 해서 경계 없이 다 연결돼 나가면서 지속적으로 끝없는 의미 생성과 지식 생성을 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거를 가치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최종적으로 새로운 가치와 맥락을 생성하는 그런 해석에 관련한 기능, 그거는 결국은 사람이 해나갈 수밖에 없고, 그것을 수행해야 될 사람은 결국은 데이터를 그런 형태로 바라보면서 그거를 실천해 나가야 되는 노마디스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데이터 노마디스트들이 데이터 노마디즘을 실천하는 플랫폼으로 진화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고요. 결과적으로 그런 데이터 노마디즘을 구현하는 그러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데이터 아카이브는 근본적으로 데이터 노마디스트들의 이제 다문화 해석에 필요한 인문학 소양을 이제 갖추게 하는 그런 방향으로 대학 교육들이 이제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가 그 사례를 하나 써놨습니다. 정보기록학과 박사수료생인 이제 양어른 선생이 최근에 외대 교육선진화센터 프로젝트에 당선된 게 있거든요. 한국에서 일본의 기록을 찾고 아카이빙하는 방법을 통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원천 자료를 찾아서 스스로 모아하고 새로운 지식을 창출해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아카이브를 활용하는 것 관련한 새로운 교수법, 이런 것들은 이제 제안해서 선정이 됐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아까 언어나 일본어나 이런 것들이 다 번역이 이미 다 가능한 건데, 그거를 토대로 해서 새로운 지식을 만들 수 있는 접근, 이것이 이 데이터 아키비스트가 앞으로 전문가로서의 그런 역량을 가지고서 기여할 수 있는 이런 사례가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 데이터 노마디스트,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런 리좀을 기반으로 한 그런 세계적인 데이터셋에 연결돼서 구축되는 리좀 네트워크 기반의 데이터를 조회하고 또 그 데이터 간 관계를 파악해서 새로운 정보를 생성하고 정보들 사이의 패턴을 발견해서 새로운 지식으로 가공해내고 활용하는 그런 능력들을 또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향후 이런 데이터 아카이브가 일반화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연결되는 이런 노마딕한 그런 연결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 아카이브,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활용해 나가는 능력,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제가 외대에서 이렇게 강의를 맡고 있다 보니까 한국 외대가 이런 4차 산업혁명기의 데이터 아카이브 중심의 정보, 그다음에 지식 생성 시대에 가장 적합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육기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언어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서 앞으로 AI가 해결하기 어렵다라고 보여지는 그런 문화적 층위에 대한 상징과 기호, 그런 신화 영역에서 이제 해석 기능, 이런 것들은 결국은 사람이 해야 되는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한데 이제 한국 외국대학이나 이제 대학원의 데이터 노마디스트
데이터 큐레이터 양성이 이제 세계적 중심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갖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외대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 보니까 외대가 그런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으로 앞으로 방향성을 정립해서 나간다라면 대단히 바람직하겠다, 이런 말씀을 끝으로 해서 자, 오늘 데이터 노마디즘을 기반으로 한 그 인문학, 그리고 그 다언어, 다문화 시대의 그 인문학적인 그 데이터 아카이브의 그 플랫폼 구축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일단 두섭지만 이렇게 말씀드린 거로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 좀 해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